마미손 채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경영을 이렇게 찾아와서 인터뷰하게 해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허경영 후보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대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빌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영 후보님의 3.3 정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공약 몇 가지만 간추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코로나 긴급자금 대통령 되면 2달 안에 1억 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돈이 7경인데 그 7경을 5천만 명을 나누면은 한 사람당 14억을 국가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사장, 정치인들과 공무원은 직원인데 직원들이 대한민국의 세금 수입 610조를 다 쓰면 안 됩니다. 그걸 이 30%만 쓰고 70%를 국민에게 매월 18세 이상의 150만 원씩 평생 준다는 거. 그게 두 번째 중요한 공약입니다. 세 번째는 저출산. 어린이가 10명 있을 때 노인이 1명이 있었는데 30년 전에 지금은 노인 10명의 어린애가 하나입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가면 노인 100명의 어린애가 하나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 35년 후에는 대학생이 1명도 입학생이 없어져요. 이건 나라가 심각한 붕괴 위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산하면 3억 무조건 줍니다. 예산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 번째, 결혼하면 3억입니다. 네 번째, 출산하면 5천만 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기가 10살까지 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줍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꿨습니다. 일체 국회의원들에게는 후원금도 받으면 안 돼요. 국민 배당금만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네. 아니면 자기가 벌어놓은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국회의원들이 돈이 많으면 안 돼요. 네. 참 좋은 공약들인데요. 그 공약들을 수행하기 위한 돈은 어디서 날까요? 그거는 국가 예산이 이명박 때는 200조였습니다. 박근혜 때는 380조. 또 점점 문재인 때는 610조까지 올라왔어요.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5년간 우리나라 예산이 1000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쓸 거 30%만 빼면 300조죠. 700조를 여러분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충분히 예산은 남아요. 세금을 절약해서 주겠다는데 인플레가 생깁니까? 국가가 쓰나 국민이 쓰나? 네. 700조는 다 지출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야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은 전부 포퓰리즘이에요. 예산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월급도 그대로 두고 모든 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경 예산을 100조를 더 하겠다. 뭐 50조를 하겠다. 이거는 포퓰리즘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기겠다라는 허경영 후보님의 공약을 한 20여 년 전에 처음 봤을 때요. 그때 허경영 후보님이 이분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 공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유엔군들의 이목이 한반도 있을 때 평화가 유지돼요. 이 유엔본부는 한반도와 독일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한반도,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유럽, 이 두 지역에서 일본과 독일이 연합해서 세계를 침공했고, 아시아는 일본이 책임지고 유럽은 독일이 책임지고 세계를 공영화하려고 한 거예요. 네. 둘 다 실패했죠. 독일이 실패하자마자 일본도 실패했어요. 독일은 다행히 원자탄이 터지진 않았죠. 그러나 일본은 원자탄이 터지고 나서 항복을 했잖아. 결국은 두 나라 때문에 유엔 국제연합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제연합이 만들어진 것이 한국과 독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북한을 상대로 유엔군이 와서 싸웠잖아. 네. 그러면 1947년, 48년에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유엔군이 한반도에 18개국이 온 거는 처음이에요.
거기서 30만 명의 유엔군이 죽어요. 그들이 한반도에 묻혀 있어. 근데 유엔 본부가 미국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있단 말이에요. 60%가 아시아에 있는데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시아 쪽으로 유엔 본부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시아가 세계의 화약고로 등장해요. 남북한이. 그러니까 유엔 본부는 반드시 한반도에 있어야 전쟁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왜냐? 러시아와 소련과 중국과 그 당시에 북한이 한반도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마지막 남은 땅이 한반도예요. 또 일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엔군이 와 있지 않으면 한반도는 세계 전쟁터로 유엔 본부까지 와야 안전한 것이죠. 그리고 또 미래 지구의 운명은 극동 아시아 한반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계가 통일이 될 수 있느냐? 세계가 불바다로 바뀌느냐? 그 유엔 본부가 왜 미국에 있어야 되냐? 만약에 유엔 본부가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이 전리품을 가져간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중국은 전리품을 안 가져갔어. 소련도 안 가져갔어. 프랑스도 안 가져갔어. 영국도 안 가져갔는데 왜 미국만 전리품을 가져가나? 안 되는 거지. 초강대국이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있다면 그것은 무엇과 같냐? 그거는 제국주의가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일본 제국이 나타난 거예요. 옥상옥이라니까. 히틀러 제국이나 일본 제국을 없애겠다고 하다가 유엔 본부를 만들어서 미국 제국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국에서 유엔 본부를 안 가지고 있어야 제국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라는 이 5개 제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임명 못하게 돼 있어. 왜 그러냐면 제국이 될까 봐서. 어느 하나에 줘버리면 그게 제국이 돼버리는 거. 뭐 일본하고 싸운 거 헛일이야. 독일하고 싸운 거 히틀러보다 더한 거지. 그런 게 된다면 힘의 균형이 깨져. 5개 나라지. 유엔 상임이사국이.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우리가 절대 하지 말자. 그냥 저 가난한 쬐끔한 나라 뭐 이런 사람들의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 해놔야 이게 안전한 거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놨다. 그럼 유엔 본부는 왜 미국에 갖다 놨냐? 그러니까 소련한테 이야기하면 러시아한테 뭐 옳시구나 코리아에 가져갑시다. 중국한테 뭐 옳시구나 우리나라 가까이 갖다 놔. 이게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유엔 분담금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유엔 분담금을 내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뿐이야. 우리 유엔군한테 돈을 내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엔 본부가 오면은 전 세계가 분담금을 미국도 내야 되고 러시아도 내야 되고 중국도 내야 돼. 그럼 우리는 분담금 해도 국가 예산의 10배야. 그럼 우리는 세계 통일을 위해서 그 돈을 한국 안보를 위해서 쓴단 말이야. 유엔 분담금을. 유엔 분담금을 가지고 우리 한반도 주변에 한반도가 평화 운동을 하기가 좋아지거든. 지금 여야 공약이 전부 국내용이잖아. 그러니까 글로벌한 공약은 없어, 저들은. 뭐 당선되는 즉시 사드를 없애겠다. 이게 뭡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 채널에는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1억 미만의 소액 투자자들은 하루에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무료야. 거래 수수료를 없애야 소액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가 없어요. 국가는 말이야 은행 거래보다는 주식을 활성화해서 기업들이 자본을 대게 해야 돼. 그래서 은행은 갈수록 나중에는 은행이 무력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은행이 너무 발달하면 안 돼요. 주식이 발달돼야지. 왜 은행은 이자를 내잖아. 기업주들은 융자를 받지 말고 주식에서 돈을 만들어야 돼. 배당금을 주고. 그러면 배당금은 손해가 날 때는 안 줘도 되거든. 그러니까 금융 부담이 적어지는 거예요. 일부 언론에서는 허경영 후보님을 사이비 교주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의 일부 구독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치인이 못 고쳐요. 행명할 수가 없어요. 정치는 정치인이 행명할 수가 없다니까. 종교는 종교인이 행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반합을 잘 몰라. 이게 우리 만물의 3대 원칙이거든. 정반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인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된 걸 가보세요. 군인이 개입해. 고려에 보면 고려의 정치가 문란해지니까 군인이 나와. 군인이 또 개입해. 네. 나중에는 선비들이 개입해. 장군이 개입해.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혁명될 때는 반드시 다른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혁명이 돼요. 종교가 혁명될 때는 종교 세력에 의해서 혁명되는 게 아니야. 정치 세력에. 황제가 끼어들어. 로마 황제가 끼어들어.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뿌리째 종교가 바뀌는 거야. 기존 로마 종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때 기독교는 이단이었어. 로마에. 네. 사이비였어. 네. 로마 교황이 볼 때는 사이비잖아. 사이비교가 들어와가지고 로마 국민이 믿는 종교가 뒤바뀌어버려. 누가 바꿨어?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종교는 정치인이 바꾸고, 정치는 영적인 종교 비슷한 사람이 나와서 바꿔. 근데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네. 정치와 종교가 바꾸는 시기가 지났어. 이제는 종교를 바꾸는 자도 종교 아닌 정치인 비슷한 사람이 나와. 네. 또 정치는 종교인 비슷한 사람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 자세히 보면 종교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갖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최고 좌파고 최고 우파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150만 원을 똑같이 놀아줘. 네. 완전 공산주의 비슷하잖아. 네. 그러면 최고 좌파야. 내보다 더 좌파는 없어. 근데 나는 또 상속세를 폐지해. 양도세를 폐지해. 자동차 보유세를 폐지해. 그냥 부자들을 갖다가 굉장히 대우를 해줘. 기업을 보존해야 돼. 네. 우리 토종기업을 살리려면 상속세가 있으면 토종기업이 외국에 자꾸 넘어가. 아버지 죽고 나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주식 팔아야 돼. 네. 그럼 기업이 중국으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사입이 비슷한 사람이 그게 메시아야.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저걸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밑에 제자가 유다가 로마를 썰어버립시다.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야.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교주 같기도 하고, 이렇게 혁명을 해야 될 때는 나라와 국가와 종교를, 정치와 종교를 바꾸는 사람이 동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메시아예요. 종교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자가 종교도 바꾸고 정치도 바꾸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 그게 난세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동방에 그 때가 온 거야. 그게 내가 나타나니까 저게 사입이냐, 어떻게 보면 또 저게 교육자냐, 또 어떻게 보면 저게 종교인이냐, 저게 정치인이냐, 헷갈려. 언제나 그 정치를 바꾸는 자는 정치 외척자가 와서 바꿔요. 그 종교를 바꿀 때는 종교 외척자가 와서 바꿔. 꼭 상대적인 게 와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매여 있다니까. 뭐 저 사람은 뭐 사기꾼이야, 뭐 저 사람은 뭐 사입이야. 저 옛날에 조혜기 목사도 처음에 사입이라고 그랬어. 근데 교회가 크니까 기독교를 대변해. 기독교를 로마에서는 사입이라고 그랬어.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문에 인정받았잖아. 이러니까 누구나 사입이 시절이 있었던 거야. 그럼 사입이라는 말을 나한테 함부로 붙이면 안 되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카이스트 마미손 우리 여러분 내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질문해 주세요. 소상에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세계 12경제 대국답게 돈 걱정하지 않고 부모에게 언제나 효도할 수 있고 행복한 나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